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부록의 나이에 제가 인생을 잘못 살진 않았나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부록의 나이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고 나니까 인생 잘못 살았나 싶었죠.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40대 초반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된 가장이에요.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희로애락을 같이 할 배우자라고 생각한 사람과 이혼하게 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죠. 지금은 여러 일을 하느라 바빠서 아이 키우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차라리 마음 편한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이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거 못 참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에 어떤 사람과 지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다 제 인생을 망친 두 사람 때문이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던 제가 지금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게 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반장도 할 만큼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많았죠. 지방이다 보니까 대부분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친했던 친구는 김용배라는 친구였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던 모범생인 친구라서 부모님도 좋아하셨죠. 학교가 끝나고 같이 집에 가면 엄마는 늘 용배를 보고 장난처럼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번에도 1등은 용배가 했다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 현석이도 같이 데리고 공부 좀 하고 그래. 얘 맨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놀기만 한다. 네, 현석이가 반장이라서 같은 반 친구들이 많이 따라서 그래요. 용배는 숫게 없던 성격이라서 누군가 칭찬하면 어색해했습니다. 저랑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남녀공학이었던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저와 용배는 학교만 같이 졸업했던 게 아니었죠. 바로 1년 후배였던 여학생을 같이 짝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라 보는 눈도 비슷했던 건지 나중에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자 후배에게 고백했다가 보기 좋게 차이고 난 뒤에 속상한 마음에 용배한테 털어놨었죠. 용배야, 나 오늘 고백했다가 제대로 차였어. 뭐? 누구한테 고백했는데? 선도부에 있는 1학년 여자 후배 있잖아. 사실 나 걔 좋아했거든. 근데 오늘 고백했다가 제대로 차였어. 근데 너 뭘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용배가 이상할 만큼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용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배는 놀란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사실은 나도 엊그제 고백했다가 차였어. 뭐? 너 언제부터 좋아했던 거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와, 우리 둘이 같이 다니는 거 보면 걔가 속으로 비웃겠다. 그때 용배랑 고백했다 차인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여자를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친한 친구라서 취향도 비슷했던 건지 그때는 기막힌 우연에 많이도 웃었어요. 그렇게 저와 용배는 서로 다른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계속 연락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지냈죠. 그 세월이 어느덧 30년쯤 되니까 서로 추억을 공유한 사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30년 지기만 한 친구가 없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술잔도 기울여주면서 서로의 길을 응원해주면서 지내는 사이였죠. 비록 서로 하는 일은 달랐지만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그 후 30 중반의 나이에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고 용배는 내과 의사로 살고 있었어요. 용배가 워낙 바빠서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러다 저는 명절이라 서울에서 혼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고향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바로 제 첫사랑이었던 같은 고등학교 여자 1살 후배였죠. 무슨 용기였는지 먼저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후배도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 연락을 하다가 서울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됐죠. 막상 둘이 마주 앉으니까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챘는지 후배는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빤 하나도 안 변했네요.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서 진짜 반가워요. 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쁘네. 나도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가워. 다시 만난 후배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용배는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만 알고 상대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죠.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녀를 용배에게 예비 신부로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용배는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희 둘을 보다가 이내 부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어떻게 둘이 다시 만난 거야? 난 현석이가 연애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너랑 연애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야, 임마.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거야. 현석이 넌 좋겠다. 사업도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예쁜 신부도 생기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너도 얼른 누구 좀 만나.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만나야 하는데 영 인연이 닿질 않네. 용배는 그때 정말 부러워하면서 저희를 축하해줬죠. 그리고 저는 수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혼 당시 저를 많이 부러워했던 용배도 곧 대기업 재직 중인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죠. 그렇게 연애를 2년쯤 하더니 용배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용배가 결혼하고 난 뒤 저희는 부부 모임을 자주 갖게 됐어요. 재수 씨가 성격이 쾌활해서 그런지 부부 모임 자리를 자주 만들었죠. 한 번은 부부 동반으로 캠핑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캠핑 장비를 설치하는데 재수 씨가 생각보다 척척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설프게 준비하는 용배를 알려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용배한테 이것저것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용배는 재수 씨의 말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난스럽게 재수 씨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재수 씨, 제 친구 너무 꽉 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데 말 잘 들어야죠. 이래서 여자가 운동을 해야 한다니까요. 운동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아, 저 학교 다닐 때 태권도 했었어요. 제가 그냥 회사원 같아도 태권도로 대회도 나갈 만큼 대단했다니까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용배가 재수 씨 말이라면 껌뻑 죽는 이유가 있었네요. 알고 보니까 재수 씨는 학창 시절에 태권도를 했던 유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용배가 재수 씨 말이라면 자동 반사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평소 용배가 우유부단하고 숫기 없던 편이라 시원시원했던 재수 씨 성격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워낙 재수 씨도 친화력이 좋아서 부부 동반으로
넷이 자주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서 모임은 점차 줄었어요. 한창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라 바빴던 저는 아내한테 카드를 주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했었죠. 그때 저는 아내한테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해. 대신 이 카드로 먹고 싶은 거 고민하지 말고 다 먹어. 정말? 당신 요즘 바빠서 정신없을 텐데 나 혼자서 어떻게 먹어? 에이, 뱃속에 우리 아이랑 먹는 건데 뭘. 내가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하지.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 먹어. 여보, 정말 고마워. 그럼 나 이걸로 갖고 싶은 것도 사도 괜찮은 거야? 한도가 얼마야? 당연하지. 근데 갖고 싶은 게 뭐길래 한도까지 물어봐? 아니, 그냥 물어본 거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알뜰하게 잘 쓸게. 카드를 주자 아내는 행복한 얼굴로 고맙다고 했어요. 그때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만 했죠. 바빠서 힘들긴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쓰는 돈이었는데 아까울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때만 해도 아내 씀씀이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매출이 늘어나자 아내는 점점 과소비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정말 어이없던 일도 있었어요. 한창 회의로 바빴는데 백화점에서 결제 문자가 계속해서 오길래 아내한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혹시 카드 분실한 거 아니야? 지금 백화점에서 결제 문자가 계속 날라오고 있어. 아, 나 지금 백화점이야. 오늘 친구 만나서 쇼핑하기로 했거든. 여보, 임신해서 피곤할 텐데 백화점에 몇 시간을 있는 거야? 하나도 안 피곤해. 오늘 신상 나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살 게 너무 많아. 좀만 더 보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여튼 내 걱정 엄청 한다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 저는 그때 정말로 제 카드를 분실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임신해서 몸이 무거울 때였는데 백화점 오픈 시간부터 폐점 직전까지 거기서 쇼핑하고 있던 겁니다. 맨날 집에서 피곤하다면서 잠만 자던 아내가 그렇게 오래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임신한 아내한테 돈으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많이 벌어도 백화점을 마트보다 더 자주 가는 아내를 보면서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넌지시 한번 얘기를 꺼내봤죠. 여보, 요즘 백화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곧 있으면 출산일 다가오는데 몸 생각도 좀 해야지. 그리고 물건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 나 얼마 안 간 것 같은데 그렇게 자주 갔나? 요새 좀 자주 가는 것 같길래 혹시 당신 몸에 무리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 임신하니까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그런가? 그렇게 자주 가는 줄 몰랐는데 좀 줄여볼게.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좀 줄여보겠다고 했어요. 이때만 해도 아내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치려고 같이 노력해갔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첫째 아들과 둘째 딸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내는 요리 솜씨도 좋아서 늘 집에서 국까지 끓여서 밥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밥에 국까지 차리는 아내한테 걱정스럽게 말했죠. 여보, 매번 이렇게 차리는 거 힘들지 않아? 나 대충 먹어도 상관없어. 우리 집 가장이 먹는 건데 뭐가 힘들어. 난 앞으로도 이렇게 한 상 잘 차려줄 거야. 저는 아내의 말에
크게 감동했어요. 앞으로 이렇게만 산다면 내 식구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생사가 어디 사람 마음 먹은 대로 쉽게 풀리겠습니까? 둘째 딸이 돌이 지날 무렵부터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시기였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원래 아내한테 보내던 생활비에 절반도 못 보내서 아내는 더 예민해졌죠. 야근까지 하고 집에 가면 아내는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러더니 생활비가 이게 뭐야? 이걸로 지금 내 식구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 회사 사정 어려운 거 알잖아. 당신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좀 생활하고 있어줘. 나도 정말 힘들다. 모아둔 돈이 어딨어. 난 당신이 모아두고 있을 줄 알았지. 그러면 그동안 그 돈을 다 생각 없이 쓰고 있었단 말이야? 당신 정말 주부 맞아? 그러는 당신은 이제 돈도 못 벌어오는데 가장 대접 바라는 거야? 저는 아내의 경제 개념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죠. 그동안 집안 살림을 전적으로 아내한테 맡겨놓고 저는 오로지 일만 하고 살았어요. 가끔 따로 저축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잘 하고 있다면서 아내가 대답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한 푼도 없다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가장 노릇하면서 번 돈으로 산 명품들 팔아서 생활비 보태. 어차피 내 돈으로 샀는데 그거 팔면 되겠네. 아내는 제 말에 황당한 표정을 짓고는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아내가 모아둔 게 없나 추궁했죠. 그런데 정말 다 조회해봐도 1원 한 푼 남아있는 돈이 없었죠. 진짜 저는 집에서 아내가 이런 식으로 살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돈으로 싸우는 날이 빈번해졌어요. 그렇게 회사 부도만큼은 막으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내는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잔뜩 화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 말도 없이 카드 한도를 줄이면 어쩌자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딨어? 또 뭘 하길래 한도 초과 문자가 온 건데? 저는 아내의 전화에 핸드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죠. 대체 또 뭘 했길래 한도 초과라는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내역을 확인했더니 카드 할부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다 할부로 있어서 매달 나가는 카드값이 줄어들지 않았던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내한테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당신 뭐 어디 미인 대회라도 나가? 대체 피부과랑 마사지 안 하러 다니는 게 없어.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닌 거야? 애를 2이나 낳았는데 당연히 관리해야지.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줄 알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돈이라고 돈. 내가 어려우면 당신도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하던지, 당신이 쓴 거니까 나가서 알바를 하던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해결해. 너무 화가 나서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회사는 부도나기 직전인데도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오랜만에 용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힘없이 전화를 받아서 그런지 용배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다 죽어가? 요새 사업이 어려워져서 며칠 일만 했더니 힘이 하나도 없네. 사업이 어렵다고? 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영 안 풀리네.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아. 힘들겠다. 어떡해. 힘내. 잘 될 거야. 근데 아내는 뭐라고 안 해? 말도 마라. 맨날 돈 때문에 싸워. 그래. 힘들겠다. 다 잘 풀릴 거야. 너무 걱정 말고 힘내. 용배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라도 저를 위로해주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별거 없던 전화 한 통이 큰 재앙을 몰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은 최종 부도 처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 다 바쳐서 키워온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자 정말 희망까지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한동안 술 없이는 잠에도 못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아내는 어디를 다녀오는지 한껏 차려입고 평소와 달리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김치에 소주를 마시고 있던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어요. 지금 이게 넘어가? 나가서 돈 벌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가족들 다 굶겨 죽일 거야? 내가 제일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평생 해오던 일이 무너졌는데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그동안 집은 뒷전이고 일만 한 결과가 고작 이건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당신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그동안 어린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아내는 저에게 한 게 뭐가 있냐면서 화를 냈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들고 있는 가방, 옷, 신발장에 신발 하나, 속옷 한 장까지도 전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잖아. 그동안 나 때문에 호의호식해놓고 이제 와서 날 무능력한 사람 취급을 해? 누가 보면 엄청 편하게 돈 쓰게 해준 줄 알겠네. 백화점 자주 간다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내가 못 가게 당신 막은 적 있어? 맨날 당신 멋대로 갔잖아. 당신이야말로 살림 그렇게 하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입고 또 어디 갔다 오는 건데? 제가 아내를 보면서 화를 내며 어디 갔다 오는 거냐면서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횡설수설하며 말을 돌리기 시작했죠. 나야 뭐 밖에서 일이 있으니까 나갔겠지. 아무튼 당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 말 하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 알아서 치워. 별말 아닌데 아내는 크게 당황하더니 이상한 말만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내한테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의감에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그걸 큰아들이 봤는지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더니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내가 밥 한 그릇만 먹을게요. 아니야. 우리 아들 밥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 아빠만큼 크지. 아무 걱정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저는 아들의 갑작스런 행동에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어린 아들이 제 걱정을 하면서 밥을 한 그릇만 먹겠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무조건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부터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그때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만 일하다 갑자기 몸을 쓰면서 일하다 보니까 몸살이 났었죠. 그래서 출근도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누워있는데 마침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길래 힘겹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약 좀 사다 줘.
머리가 너무 아파. 아, 뭐야? 나 바빠 죽겠는데 약은 좀 알아서 사다 먹어. 그리고 이제 몸뚱이 하나 남은 사람이 그렇게 빌빌거려서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놀다 왔어? 나 일하다 온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요새 밖에서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쁜데. 당신한테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억지로 나가는 거야. 나도 집에 있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에 보험비랑 이것저것 나갈 거 많으니까 나 돈 좀 줘. 아파서 누워있는 저한테 또 돈을 달라며 손 내미는 아내를 보니까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그걸 왜 당신이 관리해? 그리고 급한 돈이면 당신이 구해. 뭐? 날 그렇게 못 믿어? 그래. 그럼 통장 줄 테니까 직접 해봐. 말처럼 그게 쉽나 한번 해보라고. 아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잠시 쉬면서 골똘히 생각해보다가 큰 결심을 하게 됐죠. 바로 아내 가방을 전부 중고 매장에 팔아버리기로 했어요. 대체 그동안 얼마나 샀는지 옷장 한가득 가방이 있었죠. 아내가 오기 전에 그걸 전부 차에 싣고 가서 다 팔았더니 돈이 얼마나 됐는 줄 아십니까? 글쎄, 석 달치 생활비나 생긴 거예요. 진짜 그동안 제 돈으로 마음껏 사치를 부리고 살았던 겁니다. 이러면서 저한테는 자기도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오랜만에 외식까지 했어요. 오랜만에 잘 먹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는 텅 빈 옷장을 봤는지 아이들과 들어오는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죠. 당신 내 물건에 손댔어? 내 거 다 어디 갔어? 당장 다음 주에 동창회 가야 되는데 뭘 들고 가라는 거야? 진짜 내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서 작정한 거야? 사는 것만 네가 샀지. 돈은 내 돈이야.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그리고 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가방이 대수야? 야, 내 가방 당장 안 내놔? 아내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자 두 아이들은 아내 다리를 치면서 말했어요. 아빠 괴롭히지 마. 엄마 왜 그래? 왜 맨날 아빠한테만 그래? 아이들은 저와 아내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죠. 그러자 아내는 아이들한테도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뒤로 숨기면서 아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만 못해? 왜 애들한테 난리야? 당신 앞으로 한 번만 더 집에서 소리 지르면 집 나갈 생각해. 그러자 아내는 저를 노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아이들을 부모님 댁에 맡겨야만 했어요. 매일같이 싸우는 바람에 더 이상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들이 집에 없는데도 찾지도 않는 거 있죠? 그놈의 가방 내다 팔았을 때는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자기 자식들이 안 보이는데도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면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애들이 없는데 찾지도 않어? 왜 또 시비야? 애들이 어디 잘 있겠지. 왜 나한테 물어? 당신 낮에 가방 없어졌을 때 아주 날 잡아 먹을 것처럼 가방 어딨냐고 찾았었잖아. 근데 지금 이 밤에 애들이 집에 없는데 안 찾아? 요즘 애들 길 잃어도 금방 찾아. CCTV가 길거리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야말로 걱정되면 나가서 찾던지. 진짜 아내한테 완전히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엄마가 할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전화를 하셨는지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했죠. 아, 애들 따로 먹는 약 없으니까 챙길 거 없어요. 애들이 거기 있어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아내는 한숨을 내쉬고 전화기를 소파에 던져버리고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사업 망하고 제 걱정만 하는 부모님 생각에 바로 이혼을 할 수도 없었죠. 게다가 자주 잔병 치레하던 둘째 때문에 아내가 자주 어린이집으로 아픈 딸을 데리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돈을 모으자는 생각에 또다시 물류센터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던 그때 아내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었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 속부터 화가 끓어오를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이 고장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밤잠 줄여가면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저는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달려오는 소리까진 들렸는데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말하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힘들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그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 후 언어장애가 와서 말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편측 마비가 동반되어서 몸도 잘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런 저를 보더니 일단 안정을 취하라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죠. 그때 애들이 저를 보고 침대에 매달려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얼른 집에 가요. 아빠랑 같이 있을래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아내는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뒤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쩜 저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제 표정을 봤는지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 겨우 눈 떴는데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후유증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의사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이제 알겠네. 왜 그렇게 무리해서 돈 벌러 다니나 했더니 집에서 딱 이런 표정으로 오빠를 아주 달달 볶고 살았던 거죠? 지금 저 의심하는 거예요? 왜 생사람을 잡아요? 여동생은 화가 나서 아내한테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지 혀를 차면서 말하셨어요. 그만들 해. 그리고 애미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돈 잘 벌어와야 네 남편이고 애들 아빠 취급하는 거야? 내가 진짜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찼는데 내 아들 이제 겨우 눈 떠서 참는 거다. 일단 다 나가. 쟤 좀 쉬게 다들 나가. 그러더니 어머니는 제가 쉴 수 있게 모두 데리고 나갔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잤던 것 같은데 침대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죠. 조심스럽게 눈을 떴는데 아내와 용배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는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고스란히 듣게 됐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용배와 팔짱을 낀 채 침대 가까이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저를 보며 비웃으며 말했죠. 용배 씨, 저 사람 버릴 테니까 책임질 거죠? 어차피 이 사람 우리 서로 만나고 있는 거 몰라요. 바보같이. 퇴원하면 바로 이혼할 테니까 오빠도 이혼하고 우리 새 살림 차려요. 얘 학교 다닐 때부터 눈치 더럽게 없더니 아직도 그래? 진짜 사람 한결같네. 난 얘랑 다니기 싫은데 얘가 들러붙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잖아. 너도 이제 이런 모질이랑 그만 살고 나 만나서 팔자 한번 제대로 펴. 역시 전문직 만나서 결혼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빈털터리 사업에 미친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했나 몰라. 이제라도 내가 오빠랑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그때 할 수만 있다면 혀라도 콱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저한테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30년 지기인 제 친구랑 바람이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참 동안 누워있는 저를 두고 조롱하듯 떠들던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제 현실이 억울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여동생이 다급하게 들어오더니 제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그리고는 눈을 뜨고 있는 저를 보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무래도 세언니가 너무 이상해서 내가 녹음기 가져다 놨었어. 저 의사 오빠 친구 맞지? 둘이 아무래도 이상하더라니까. 내가 진짜 우리 오빠 이렇게 만든 세언니 가만두나 봐. 그때 여동생 아니었다면 진짜 딱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 후 저는 이를 악물고 재활 치료를 받았죠. 포기하고 싶고 몇 번이나 좌절했지만 꼭 저 두 년놈들 엿먹이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이겨낸 결과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어요. 퇴원 후에도 병원 치료는 꾸준히 받아야 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저는 제일 먼저 여동생에게 녹음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두 사람 뒤를 밟으면서 같이 있는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저는 용배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제가 사연 끝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과 사진을 재수 씨에게 전송했어요. 예전에 부부 동반 모임을 함께 다닐 당시에 용배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 재수 씨 번호로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마침 저장해둔 번호가 있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재수 씨는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자면서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재수 씨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둘이 붙어 먹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동안 수술이 많다 뭐다 하면서 늦게 오더니 이거 완전 다 뻥이었네. 저 이 사진 병원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재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년놈들 잡아 족쳐야죠. 날 완전 바보로 만들고 둘이 붙어 먹었다는데 응징을 해줘야죠. 그랬더니 재수 씨는 택시까지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로비에서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야, 김용배! 이 새끼 너 당장 나와! 하필이면 그때 용배는 같은 의사 동료와 커피를 들고 오고 있었죠. 그 순간 재수 씨는 앞뒤 볼 것도 없이 뛰어가더니 발차기로 용배 얼굴을 쳐버린 겁니다. 용배는 종이장처럼 바닥에 쓰러졌고 재수 씨는 넘어진 용배를 보면서 말했어요.
찐따 같은 놈 만나서 기 좀 살려줬더니 이게 어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네. 네가 감히 뒤에서 호박 실을까? 너 바람 피면서 아주 좋았지?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까 좋든?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닌데. 흥, 어디가 네 여보야? 그 입 다물어. 오늘 강냉이 털리기 싫으면 사실만 말해. 결국 용배는 병원 로비에서 재수 씨 손에 이끌려서 병원 앞까지 끌려 나왔죠. 그리고 옆에 있던 저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현서가,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다 오해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닥쳐.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넌 대체 어떻게 의사가 된 거냐? 어떻게 친구 뒤통수를 치고 내 아내랑 바람을 펴? 너랑 내 세월은 우습냐? 그리고 아주 둘이 죽이 잘 맞게 떠들더라. 그리고는 저는 녹음기 음성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용배는 고개를 떨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리고 그때 미리 아내한테 사진과 음성을 아내에게 보냈고 당장 용배 병원으로 안 오면 처갓댁에 보내겠다고 했더니 병원까지 달려왔답니다. 허겁지겁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온 꼴을 보니 급하긴 했나 봐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당당하게 말했죠. 유치하다. 한다는 게 고작 이거야? 그래, 이혼해. 내가 뭐 이혼하기 싫어서 달려온 줄 알아? 일단 너랑 나랑 정리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말할 거야. 너 같은 거지랑 당장 이혼하려고 했어. 그래, 나 남은 거 없는데 용배라고 다를 것 같냐? 왜, 이젠 친구 흠집까지 내려고? 못해도 너보다 낫겠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업자 등록증이랑 의사 면허가 똑같아? 아, 그래. 내가 이걸 지금 여기 병원 인사과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 사진은 바로 용배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뇌물을 받는 모습이었죠. 저는 두 사람 뒤를 밟다가 의도치 않게 이런 비리까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용배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앞에 있던 아내까지 밀치고 저한테 매달리면서 빌었어요. 나는 정말 안 그러고 싶었는데 저 여자가 먼저 달려들었어. 너 알잖아. 고등학교 때도 이 남자 저 남자 꼬셔서 욕 많이 먹었던 애라는 거. 난 실체를 알려주고 싶어서 연기했던 거야. 저리 안 떨어져?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같이 붙어 먹어놓고 이제 와서 너만 청렴결백하다고 하면 누가 믿냐? 너 같은 건 의사 자격도 없어. 그리고 이미 너네 병원에 메일 보냈어. 아마 이미 전부 다 알 거다. 그동안 그렇게 받은 뇌물로 신나게 바람 폈겠지. 야, 정신 차려. 그딴 식으로 살다가 인생 골로 가는 거야. 더러우니까 잡지 말고 떨어져. 전 다리에 매달린 용배를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보니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죠. 다들 저희를 보고 수근거렸고 넘어져 있던 용배는 창피했는지 병원 뒤로 달려갔어요. 재수 씨는 저한테 와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는 이혼할 때 쓰겠다면서 인사를 하다 아내를 보고 말했죠. 젊은 여자끼리 쪽팔려서 못 살겠네. 남편을 살아보겠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데 다 알면서 바람을 펴? 당신 인생에 저런 남자 다시는 없을 거야. 내가 너 같은 여자 보면 사이즈 딱 나와서 알거든? 자기 능력은 개뿔 없으면서 남자한테 기생해서 살려는 기생충 같은 년들 딱 질색이야. 네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데 내 손 더러워지기 싫어서 참는 거야. 위자료 마련할 준비나 해. 내가 너 소송으로 아주 조져놓을 거니까. 재수 씨의 말에 아내는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오열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 기댈 곳이 필요했다고. 정말이야. 나 좀 이해해줘.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기분 널뛰고 그러잖아. 재수 씨 말 못 들었어? 같은 여자끼리 쪽팔리다잖아. 어딜 거기다 묶어? 그리고 기댈 곳이 필요했다고? 나는 안 그랬을까? 가장 힘든 순간에 날 제일 비참하게 벼랑까지 모은 사람이 너야. 그런데 널 이해해달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넌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꼭 똑똑히 지켜봐. 아, 그리고 집에 있는 네 짐, 내 동생이 전부 빼서 시골에 있는 네 친정으로 보냈으니까 집으로도 오지 마. 알겠냐? 애들한테 너 같은 엄마 필요 없으니까 제발 사라져. 아내는 제 말에 끝까지 매달리면서 쫓아왔죠. 하지만 저는 아내 손을 뿌리치면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기고 바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여동생이 저를 도와준 덕분에 모든 게 일사천리였죠. 이제는 더 지체할 생각도 없어서 아내한테 이혼 소송을 걸고 용배놈한테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지금이야 지나서 속이 시원하지 그때는 정말 똥 밟은 기분이었죠. 그 후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면서 양육권도 받아왔습니다.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저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능력은 핑계고 사실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 후 용배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서 징계를 받고 여기저기서 조사를 받다 결국 잘렸습니다. 그렇게 의사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더니 알고 보니까 의료사고로 수술도 못한 지 꽤 된 의사였던 거예요. 그동안 진료만 보고 있으면서 매일 수술하느라 바쁘다고 재수 씨를 속여온 거죠. 진짜 저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정말 사람 착하게 보인다고 정말 뼛속까지 착한 건 아니더군요. 그 후 아내는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하고 찾아오기까지 하길래 아예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갔죠. 심지어 애들이 엄마도 안 찾고 이사 간다고 좋아하기까지 했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큰아들이 저를 보고 이런 말까지 했죠. 아빠, 이제 엄마 없으니까 행복하죠? 나는 아빠가 웃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들은 제가 웃기만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래서 힘들어도 자식을 키우고 사나 봐요.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죠. 앞으로는 아이들만 보면서 살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굶어도 애들은 잘 키우고 싶네요. 그래도 상처와 충격이 컸는지 여전히 사람을 못 믿겠다는 마음이 크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데 차라리 의심하면서 사는 게 낫다 싶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모두 사람 조심하십시오. 지내보니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네요. 저는 너무 뼈저린 고통 속에 알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무탈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